제27장 오후가 되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서쪽으로 기운 해가 벽에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내 마음은 당장 손필들을 떠나라고 대답했다.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내 귀를 털어막았다.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에드워드 로체스터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은 내 슬픔의 가장 작은 부분이야 하고 나는 주장했다. 너무나 황홀한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모두 헛되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된 두려움쯤은 참아내고 다스릴 수 있어. 하지만 당장 확실하게 완전히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는 못해.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는 나 자신의 결의와 씨름을 벌였다. 내 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고통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약해지기를 바랐다. 폭군으로 변한 양심이 정렬의 목을 틀어지고 조롱하듯이 이제 그 섬약한 발을 진창에 담갔을 뿐이니 양심의 강철 같은 팔로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년으로 끌어내리겠노라고 맹세하며 내가 소리쳤다. 그럼 나를 떠나게 해줘. 내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 안 돼. 너의 힘으로 뿌리치고 떠나야 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가 직접 그의 오른눈을 뽑아야 돼. 너 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잘라내야 해. 너의 심장을 희생제물로 삼아 너가 직접 그것을 찔러야 해. 너무나 가혹한 재판관이 괴롭히는 그 고독이 겁이 나서 너무나 끔찍한 목소리가 채우는 침묵이 두려워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똑바로 일어서다 현기증이 일어났다. 흥분과 굶주림 때문에 나는 기력이 쇠해져 있었다. 아침을 먹지 않았으니 그날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고기 한 점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은 셈이었다. 이렇게 오래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내 상태를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연락 한마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묘한 고통을 느꼈다. 어린 아델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페어팩스 부인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행운이 버린 자는 친구들에게도 잊혀지는 법이지.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빗장을 풀고 나갔다. 무언가가 내 발에 걸렸다. 아직 내 머리는 어지러웠고 눈은 침침했고 발다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휘청했지만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지는 않았다. 밖으로 뻗어나온 팔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방문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있던 로체스터 씨가 나를 잡아주었다. 드디어 나왔군. 오래도록 당신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어. 하지만 움직이는 소리도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 죽음 같은 침묵이 5분만 더 길어졌다면 강도처럼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을 거요. 그래, 날 피하는 거겠지? 당신은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슬퍼했어. 차라리 나에게 와서 욕이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당신은 격정적인 사람이니 무슨 장면이든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뜨거운 눈물의 비도 각오하고 있었어. 그게 내 가슴에 뿌려지기를 원했어. 무감각한 바닥이나 당신의 젖은 손수건이 그걸 받았겠지? 아니, 내가 잘못 알았군. 당신은 전혀 울지 않았어. 뺨이 창백하고 눈이 흐려져 있지만 눈물의 흔적은 없어. 그렇다면 당신의 가슴이 피눈물을 흘린 건가? 죄인, 책망하는 말 한마디 없는 거요? 모진 말도 매서운 말도 없어? 감정을 흔들거리거나 격분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 없나? 내가 앉혀놓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치고 활기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군. 죄인,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 딸처럼 소중히 여기며 자기의 빵을 먹이고 자기 잔으로 물을 먹이고 자기 품에 안고 자던 단 한 마리의 새끼 암양을 실수로 도살장에서 죽인 남자도 지금의 나보다 더 피 맺힌 후회를 하지는 못할 거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독자여,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 그의 눈에는 지극히 깊은 회한이, 그의 어조에는 너무나 진정한 연민이, 그의 태도에는 너무나 고결한 힘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그의 표정이나 모습에는 지극히 변함없는 사랑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하지만 말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만 그를 용서했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제인? 잠시 후에 그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계속된 나의 침묵과 온순함을 이상히 여기는 듯 했다. 그것은 내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 기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럼 호되고 매섭게 질책하시오. 봐주지 말고. 못하겠어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그는 몸서리치듯 한숨을 내쉬고 나를 품에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가 나를 어느 방으로 데려갔는지 알지 못했다. 흐려진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다. 이윽고 훈훈하게 퍼지는 불길의 온기가 느껴졌다. 여름이었지만 내 방에 있는 동안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그가 내 입술에 와인을 대주었다. 그것을 마시자 기운이 났다.
그가 입에 넣어주는 무언가를 먹었다. 금세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나는 서재에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내 옆에 붙어 있었다. 심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지금 그렇게 되고 싶어.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로체스터 씨에게서 내 마음을 찢어내 부셔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그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아. 그를 떠날 수 없어. 이제 어떠소, 제인? 훨씬 나아졌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와인을 좀 더 마셔요, 제인.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 후에 그가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내 앞에 서서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보았다. 갑자기 정열이 가득 담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외치더니 획 돌아섰다. 빠르게 방채편으로 끌어갔다가 되돌아왔다. 그가 나에게 키스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이제 우리가 애무하면 안 되는 사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내가 얼굴을 돌리고 그를 밀어냈다.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아, 알겠어. 버사 메이슨이 남편과는 키스하지 않겠다는 건가? 내 품은 이미 채워져 있고 내 포옹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무튼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여지도 없어요. 어째서? 길게 얘기하는 수고를 내가 들어주지.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 나에게 이미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지. 내 짐작이 맞나?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갖고 있겠군. 나를 계획적인 남봉꾼으로 생각하겠어. 일부러 올가미를 설치하고 당신을 끌어들여 정제를 빼앗고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가장했던 비열하고 천한 남봉꾼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텐가?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우선 당신은 기운이 없고 조용하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쳐. 둘째로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아직 익숙지 않아. 게다가 말을 많이 하면 눈물의 수문이 열려 쏟아져 나올 거야. 그리고 당신은 훈계하고 비난하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당신은 행동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야.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난 당신을 알아. 그래서 더 긴장돼. 나리에게 못되게 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고 흔들리는 내 목소리가 말을 짧게 줄이라고 경고했다. 당신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로는 당신은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결혼한 남자니까 유부남이니까 나를 피하고 멀리하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만 해도 당신은 내 키스를 거부했어. 나한테 생판 모르는 남처럼 굴려는 거야. 아델의 가정교사로만 이 지붕 아래서 살 작정인 거야. 내가 당신에게 다정한 말이라도 건네면 당신이 다시 나에게 다정한 마음을 느끼게 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야. 이 남자는 나를 자기 정부로 삼을 뻔했어. 나는 이 남자에게 얼음과 바위가 되어야 돼. 그러고 나서 당신은 얼음 덩어리와 바위 덩어리가 될 거야. 나는 대답하기 위해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져야 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감정의 동요를 피하고 끊임없는 회상과 연상과의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델에게 새로운 가정교사를 구해주셔야 돼요. 아, 아델은 학교에 갈 거야. 그건 이미 결정됐어. 나는 이 저주받은 아간, 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건을 훔쳐 돌에 맞아 죽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아간의 천막, 열려있는 하늘의 빛의 상송장의 무시무시함을 드러내는 오만한 지하묘지, 상상할 수 있는 악마의 대군보다 더 지독한 진짜 악마를 담고 있는 이 좁은 돌지옥 손필더의 소름 끼치는 연상과 기억으로 당신을 고문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 제인, 당신은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되고 나도 그럴 거요.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면서 당신을 손필더로 데려온 게 잘못이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집의 저주에 관해서는 일절 알리지 말라고 모두에게 일러놓았어. 여기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지 알면 아델에게 와줄 가정교사가 없을 것 같아서였지. 그 미친 여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어. 여기보다 더 외딴 곳에 숨겨진 해묵은 펀딘 장원을 갖고 있지만 거기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그녀를 넣어둘 수 있는 숲 한가운데 있는 집이지만 건강상 좋지 않을 거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아마 그곳의 습한 벽들은 얼마 안 가서 그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을 거야. 하지만 악당에게도 나름의 약점은 있는 법이지. 나의 약점은 아무리 정화하는 존재라 해도 간접 살인을 저지르려는 성향이 없었다는 거야. 하지만 미친 여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숨기는 일은 외투에서 한 아이를 독을 지닌 유파스 나무 근처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악마의 주변에는 독이 퍼지게 마련이지. 언제나 그랬어. 하지만 나는 손필들을 폐쇄할 거요. 현관의 못을 받고 아래 창문들은 모조리 판자를 대서 둘러 막아버릴 거요. 폴 부인에게 1년에 200파운드를 주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는 그 무서운 마녀와 같이 여기서 살게 하겠어.
그레이스는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그림습이 정신병원에서 간수로 인하는 그녀의 아들을 불러오면 말벗이 대줄 수도 있을 거요. 또 내 아내가 밤에 발작을 일으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태워 죽이고 칼로 찌르고 등에서 살찜을 물어뜯는 등의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마귀에게 조종당할 때 도움이 돼 줄 수도 있을 거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불행한 여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당신은 정오심 때문에 그녀에게 악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잔인한 일이에요. 그녀가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게 아니잖아요. 제인, 나의 귀여운 사랑. 나는 당신을 이렇게 부를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또다시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가 그녀를 정오하는 건 그녀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미쳤다면 내가 당신을 정오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한 거요.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내 몸처럼 소중해. 아프거나 병들어도 변함없이 소중할 거요. 당신 마음은 내 보물이고 그것이 깨어진다 해도 내 보물일 거요. 당신이 헛소리하면 미치광이를 구속하는 옷이 아니라 내 팔로 당신을 가둘 거요. 당신이 화가 나서 움켜잡아도 나는 그것을 매력으로 느낄 거요. 오늘 아침에 그 여자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면 나는 포옹으로 당신을 맞아들일 거요. 적어도 당신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다정하게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역겨워서 움츠러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요. 당신이 조용할 때는 나 외에 다른 감시원이나 간호부를 두지 않을 거요. 당신이 나에게 미소로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부드럽게 당신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당신의 눈에 뜨는 나를 알아보는 빛이 담기지 않더라도 나는 그 눈을 들여다보는데 절대 지치지 않을 거요. 하지만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손필드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가는 일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출발 준비는 모두 끝났어. 내일 여기를 떠납시다. 이 지붕 안에서 하룻밤만 더 버텨주길 부탁할 뿐이요. 제인, 그 다음에는 이 불행과 공포와 영원히 작별하는 거요. 물론 갈 곳은 정해두었어. 지긋지긋한 기억과 달갑지 않은 침입, 거짓과 비방까지 막아줄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델을 같이 데려가세요. 아델이 나리의 말벗이 되어줄 거예요. 무슨 뜻이요, 제인? 아델은 학교에 보낼 거라고 했잖소. 게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이를 말벗으로 삼겠나? 내 아이도 아닌 프랑스 무희의 사생아를 왜 그 애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거지? 어째서 아델을 내 말벗으로 떠맡기려는 거요? 나리가 은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퇴와 고독은 지루한 거예요. 나리에게는 몹시 지루할 거예요. 고독이라니. 그가 짜증스레 반복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설명을 해야 할 모양이군. 당신 얼굴에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표정은 뭐지? 당신은 나의 고독을 함께하게 될 거요. 이해하겠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점점 흥분하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이의를 표시하는 것조차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빠르게 방을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한 지점에 뿔이 박힌 듯이 멈춰섰다. 오랫동안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해 벽난로의 불길을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조용한 척하며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는 내가 그의 표정으로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인의 성격이 이제 고장났군. 지금까지는 명주실 을레가 매끄럽게 돌아갔어. 하지만 매듭이 생기고 엉클어질 때가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 시간이 된 게로군. 이제 분통 터지고 화가 치밀고 끝없는 말썽이 일어나겠어. 틀림없이. 나에게 그 엉킴을 삶 부스러기처럼 끊어낼 수 있는 삼손의 괴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다시 멈추었다. 이번에는 바로 내 앞에서 그가 고개를 숙여 내 귀에 입술을 갖다 댔다. 제인, 이성의 얘기를 들을 텐가? 듣지 않겠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듣게 하겠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속박을 끊고 야성적인 자유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려는 그런 남자의 표정이었다. 다음 순간 여기에 광란의 충동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내 힘으로는 그를 어찌해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만이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순간만이 그를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거절하거나 달아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가 나의 운명뿐 아니라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 내면의 힘, 나름 지탱해주는 힘 있는 감각을 느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인디언이 카누를 타고 급류로 미끄러질 때의 느낌이 어쩌면 이런 걸까? 나는 불끈진 그의 주먹을 잡았다. 오그라진 그의 손가락들을 풀어냈다. 그리고 달래듯이 그에게 말했다. 앉으세요.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당신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당신과 얘기하고 당신이 하시는 말을 모두 들을게요. 그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곧바로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참 전부터 터지려는 눈물과 싸우고 있었다. 그가 눈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려고 무지 내를 써왔지만 이제는 실컷 흐르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눈물이 그를 짜증스럽게 한다면 더 잘된 일이다. 나는 뚝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곧 진정하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그렇게 격해 있는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화난 게 아니요, 제인. 당신을 너무 사랑할 뿐이야. 당신의 작고 창백한 얼굴이 단호하게 얼어붙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지 않았어.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자, 진정하고 눈물을 닦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걸로 보아 그의 마음도 많이 가라앉은 모양이었다. 이제 나도 한결 차분해졌다. 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끊어안으려고 했다. 안 될 일이었다. 제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럼 당신이 중히 여긴 것은 내 지위와 내 아내라는 신분뿐이었나? 나를 당신 남편이 될 자격이 없는 놈으로 보는 지금은 내가 두껍이나 원숭이라도 되는 듯이 내 손길을 피하는구려. 쓰디쓴 슬픔이 배어든 그의 목소리가 내 모든 신경을 전율하게 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베어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힌 것이 너무나 괴로워 내가 상처를 입힌 그곳에 진통제를 발라주고 싶은 소망을 억누를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이번이 그걸 표현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니 제인, 무슨 소리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와 같이 살고 매일 내 얼굴을 보면서 언제나 차갑고 쌀쌀하게 굴 수 있을 것 같소? 아니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하면 당신이 화내실 거예요. 아, 말해보시오. 내가 격분하더라도 당신에게 눈물 흘리는 기술이 있지 않소?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 해요. 얼마 동안이나 제인? 약간 흥크러져 있는 당신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열이 있어 보이는 당신의 얼굴을 씻는 동안? 저는 아델과 손필드를 떠나야 해요. 평생 당신과 헤어져야 해요. 낯선 얼굴과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그랬잖소. 나와 헤어지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는 너그럽게 봐주겠소. 지금 그 말은 나의 일부가 되겠다는 뜻이겠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 좋아.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거요.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명실공히 로체스터 부인이 되는 거요. 살아있는 한 나는 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요. 프랑스 남부의 별장으로 갑시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새하얀 빌라야. 거기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거요. 내가 잘못된 길로 꿰어 당신을 내 정부로 삼을까봐 걱정하지 마시오. 왜 고개를 흔드는 거지? 제인,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다시 미쳐 날뛸 거요. 그의 목소리와 손이 떨렸다. 커다란 콧구멍이 넓어졌다.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래도 나는 과감하게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 입으로 인정한 사실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당신과 같이 살게 된다면 저는 당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궤변이에요. 거짓이에요. 제인, 나는 성질이 온화한 놈이 아니요. 그걸 잊은 모양이군. 난 참을성이 없어.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도 아니야. 나와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내 맥박에 손가락을 대고 그게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껴보시오. 그리고 조심하란 말이오. 그가 손목을 드러내 나에게 내밀었다. 그의 뺨과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점점 금푸른 빛으로 변해갔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이토록 괴로워하는데 그에게 계속 저항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궁지에 몰린 나는 본능적으로 인간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갑자기 로체스터 씨가 소리쳤다. 내가 바보여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다니. 그 여자의 성격이나 나와 엮이게 된 악독한 상황에 대해 제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잊고 있었어. 아,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제인도 틀림없이 내 의견에 동의할 거야. 당신 손만 잡게 해줘. 잘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눈으로 뿐만 아니라 촉감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의 진상을 간단히 설명하겠소. 내 말을 들어주겠소? 네, 몇 시간이라도 들어드릴게요. 몇 분이면 돼, 제인.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내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알고 있어? 베어팩스 부인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내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욕심쟁이였다는 얘기도 들었나? 그 비슷한 내용을 들었어요. 제인, 그런 까닭으로 아버지는 영지를 하나로 유지하기로 결심하셨어. 나에게 정당한 몫을 주기 위해 영지를 나눈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모든 재산을 나의 형 로랜드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어.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도 못 견뎌 하셨어. 돈 많은 집안과 결혼시켜서 재산을 만들어주려 하셨던 거지. 이윽고 나의 신부감을 찾아내셨어.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의자 상인인 메이선 씨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어. 아버지는 그의 재산이 튼튼하고 막대하다는 걸 확신했어. 그리고 메이선 씨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아내지. 그가 딸에게 3만 파운드의 재산을 줄 것이고 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그것으로 충분했어.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미 나 대신에 아버지가 구해놓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자메이카로 보내졌어. 아버지는 그녀의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메이슨 양의 미모가 스페인 타운의 자랑거리라고만 하셨어. 그건 거짓이 아니었지. 그녀는 블랑시 잉그랜과 비슷한 풍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의 검은 머리였어. 그녀의 가족은 내가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를 잡고 싶어 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어. 그들은 파티에서 호화롭게 차려입은 그녀를 나에게 보여주었어. 단둘이 만날 기회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 그녀는 나에게 아양을 떨고 내 마음에 들려고 매력과 기량을 아낌없이 선보였어.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흠모하고 나를 부러워하는 듯 했지. 나는 현혹되었고 자극받았어. 나의 감각이 흥분 상태에 빠졌어. 무지하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던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사교계의 어리석은 경쟁, 젊음의 열망과 경솔함과 맹목성이 몰아가는 대로 혹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나를 부추겼어. 경쟁자들은 나의 애를 태웠어. 그녀는 나를 매혹시켰어. 내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이 성사되었어. 아, 그 일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멸감의 고통이 내 가슴을 채우는군.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 그녀의 성격에 어떠한 미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 그녀의 마음이나 태도에서 정숙함, 자애로움, 정직, 고상함을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녀와 결혼했던 거야. 나는 우둔하고 천박하고 두더지만큼 눈이 어두운 얼간이었어. 차라리 내 죄가 더 가벼웠을 거야.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지. 나는 신부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죽은 줄로만 알았어.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벙어리에 바보 천치인 남동생도 있더군. 당신이 보았던 그녀의 오라비도. 오빠다. 관로 속에 그 집안의 다른 자들은 모두 혐오스럽지만 이 자만은 미워할 수가 없어. 비참한 누이에게 그리고 한때 나에게 충실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아 그 나약한 마음에 일말의 애정이라도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녀의 오라비도 아마 언젠가는 똑같은 상태에 이를 거요. 나의 아버지와 형 로랜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3만 파운드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이 계획을 공모했던 거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진지가 나더군. 하지만 나를 배신하고 진실을 숨겼다는 것 말고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를 비난할 수는 없었어. 그녀의 성질이 나와 전혀 맞지 않고 그녀의 취향이 불쾌하고 그녀의 정신적인 기질이 저속하고 저급하고 편협하며 고상한 것에는 도저히 이끌리질 않고 더 커다란 것으로 확장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조차 내가 어떤 주제로 말을 시작하든 그 즉시 조잡하고 진부하고 뒤틀리고 저속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상냥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고 내가 하룻밤도 단 1시간도 그녀와 편안히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조차 지속적으로 폭발하는 그녀의 난폭하고 비합리적인 성질과 터무니없고 모순되고 가혹한 명령에 대해 모든 하인이 원통해했기 때문에 집안이 절대 조용하게 유지되지도 안정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조차 나는 참았어. 비난을 삼가고 충고를 생략했어. 나의 후회와 역겨움을 남몰래 삼키려 했어. 내가 느끼는 강한 반감을 억눌렀어. 제인, 이 지겨운 이야기를 자세히 늘어놓아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겠어. 내가 하려는 말을 표현하려면 몇 마디 강한 단어가 필요할 거요. 나는 4년을 위층에 있는 그 여자와 살았고 그 전에 이미 그녀는 나를 한계까지 몰고 갔어. 그녀의 성격은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무르익고 개발되었어.
그녀의 악덕들은 재빠르게 싹을 틔워 무성해졌어.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잔인한 처사로만 억제할 수 있을 정도였지. 나는 잔인하게 굴지 않았어. 그녀의 지성이 얼마나 하찮은 수준이었는지, 또 얼마나 악질적인 성향이었는지, 그 성향이 나에게 강하는 재주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악명 높은 어미의 친딸답게 버사 메이슨은 사납고 음란한 아내에게 묶인 남편에게 따르는 온갖 수치스럽고 소름 끼치는 고통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어. 그 사이에 형이 죽었고 4년이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나는 이제 충분히 부자가 되었어. 하지만 마음은 저 밑바닥의 극빈자와 진배 없이 가난했어. 내 평생 처음 보는 가장 천박하고 불결하고 타락한 자가 나와 맺어져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의 일부라 불리고 있었어. 어떤 법적인 절차로도 그것을 떼어낼 수 없었어. 의사들이 이제 내 아내가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요. 그녀의 무절제가 일찌감치 정신 이상의 씨를 싹트게 했던 거요. 제인, 내 이야기가 듣기 싫은 모양이군. 기분이 언짢아 보여. 나머지는 다른 날로 미룰까? 아니에요. 지금 다 얘기하세요. 당신이 가엾어요. 진심으로 동정해요. 제인, 어떤 사람의 동정은 면전에 도로 내던지고 싶을 만큼 불쾌한 모욕의 표시가 되지. 그런 것은 냉담하고 이기적인 가슴에서 나오는 동정에 지나지 않아. 고뇌를 견디는 자들에 대한 무지한 경멸이 뒤섞여 있고 타인의 불행을 듣고 느끼는 불순한 자기중심적인 고통이지. 하지만 당신의 동정은 그렇지 않아, 제인. 이 순간 당신의 얼굴에 가득하고 지금 당신의 손에 넘치고 있는 감정은 당신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고 내 손에 쥔 당신의 손을 떨게 하는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내 사랑, 당신의 동정은 사랑을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어머니 같소. 그 고통은 신성한 정열을 낳는 출산의 진통이요. 그런 동정은 받아들이겠소, 제인. 자유롭게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시오. 나의 두 팔은 그것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녀가 미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인, 나는 절망의 벼랑 끝에 다다랐어. 나와 바다 사이를 가로막는 건 나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자존심뿐이었어. 세상의 눈에 나는 틀림없이 오욕의 불명예로 덮여 있었어. 하지만 나 자신의 눈에는 깨끗한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고 마지막까지 그녀의 죄악에 오염당하지 않고 그녀의 정신적인 결함들과 연결되지 않으려고 나를 비틀어 떼어냈어. 그래도 세상은 내 집안의 이름과 그녀 집안의 이름을 하나로 묶고 생각했어. 나는 매일 그녀를 보고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어. 그녀의 숨결이 내가 들이켜는 공기에 섞여 있었어. 게다가 내가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러운 기억이야. 더구나 그녀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다른 좋은 아내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거요. 나이가 나보다 5살이나 많고 관로 속에 그녀의 가족과 부친은 그녀의 나이까지 속였더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정신은 병들었어도 몸은 건강했기 때문에 나만큼 오래 살 것 같더군. 그래서 26의 나이에 나는 희망을 잃었어. 어느 날 밤에 그 여자가 악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 의사들이 미쳤다는 진단을 내린 후로 그녀는 물론 갇혀 있었어. 찌는 듯한 서인도 제도의 밤이었어. 그 지방에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에 흔히 찾아오는 그런 밤이었어.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 대기가 유황빛 전기 같았지. 어디를 봐도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어. 모기들이 들어와 윙윙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녔어. 방까지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지진 소리처럼 우르르 울렸어. 먹구름이 그 위로 덮치고 있었지. 달은 뜨거운 포탄처럼 크고 시뻘겋게 파도 속으로 저물어가며 폭풍의 기운으로 진동하는 세상에 마지막 핏빛 시선을 던졌어. 나는 그 대기와 눈앞의 풍경에 육체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쳐대는 욕설이 내 귀를 가득 채웠어. 그녀의 욕설 속에 가끔씩 내 이름이 악마보다 독살스러운 어조와 쌍스러운 말로 뒤섞였어. 직업적인 매춘부도 그녀보다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는 못할 거요. 방 두 칸 건너에 있었는데도 그 모든 말이 나에게 들려왔어. 그 늑대 같은 울부짖음을 맞아주기에는 서인도 제도 그 집의 파티션들이 시시한 장애물에 불과했던 거요. 나는 마침내 중얼거렸어. 이런 인생은 지옥이야. 이건 지옥의 공기야. 저것들은 바닥 없는 나락에서 들리는 소리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서 나를 끄집어낼 권리가 있어. 내 영혼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무거운 육체에서 벗어나면 인간 세상의 고통도 다 사라지겠지. 광신자들이 말하는 불타는 연급의 구덩이는 두렵지 않아. 지금보다 못한 미래는 있을 수 없어. 여길 벗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나는 이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고 장전된 권총들이 들어있는 트렁크의 자물쇠를 열었어.
나 자신을 쏴버릴 생각이었어. 잠깐 그랬다는 말이요. 자기 파괴를 염원하고 계획했던 격렬하고 진정한 절망의 위기는 곧 지나갔어. 나는 미친 게 아니었으니까. 유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바다를 넘어 열린 창으로 밀려들었어. 폭풍이 시작되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공기가 맑아졌어. 그때 나는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을 정했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원의 오렌지 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흠뻑 젖은 석류와 파인애플 사이에서 열대지방의 찬란한 새벽이 내 주위로 밝아오는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제인, 들어보시오. 그때 나를 위로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은 진실한 지혜였으니까. 유럽에서 날아온 달콤한 바람이 상쾌해진 잎사귀들 속에서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고 대서양이 황홀한 자유를 소리치고 있었어. 오랫동안 메마르고 거슬렸던 내 가슴이 그 소리에 부풀어 오르고 생동하는 피로 약동했어. 나의 존재는 새로운 소생을 열망했어. 내 영혼은 깨끗한 물 한 모금을 갈구했어. 희망이 되살아나는 게 보였고 부활이 가능하다고 느꼈어. 정원 안쪽의 꽃으로 덮인 아치에서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어. 하늘보다 더 새파란 바다였지. 그 너머에 유럽 대륙이 있었어. 그렇게 밝은 가능성의 문이 열렸던 거요. 희망이 말했어. 가라. 다시 유럽에서 살아라. 거기서는 너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어떤 불길한 짐이 너에게 묶여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광야를 영국으로 데려가면 돼. 적당한 간병인을 두고 예방조치를 취해서 손필드에 가둬놓는 거야. 그 후에는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너가 원하는 사람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거야. 너의 인내를 너무나 남용하고 너의 이름을 더럽히고 너의 명예를 능욕하고 너의 젊음을 시들게 했던 그 여자는 너의 아내가 아니다. 너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야. 그녀의 상황에 맞춰 보살펴 주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인간이 요구하는 일을 모두 행한 것이야. 그녀가 누구인지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망각 속에 묻어버려라. 살아있는 누구에게든 그걸 알릴 필요는 없어. 그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줘. 그녀의 타락을 비밀로 숨기고 너는 그 곁을 떠나는 거야.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어. 내 아버지와 형은 지인들에게 나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어. 내가 그 결혼을 알리려고 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 두었거든. 이미 나는 이 결혼의 결과에 대해 극도의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쪽 집안의 성격과 체질로 보아 내 앞에 끔찍한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요. 머지않아 아버지가 날 위해 선택한 아내의 수치스러운 행위는 그분조차 당신 며느리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었지. 그 혼인을 공표하고 싶어 하기는커녕 아버지도 나만큼이나 그걸 숨기려고 노심초사하게 되었어. 나는 그녀를 영국으로 실어왔어. 그런 괴물과 같은 배에 타야 하는 두려운 항해였어. 마침내 그녀를 손필드로 데려와 그녀가 이제 10년째 사나운 맹수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3층의 그 비밀스러운 내실에 안전하게 집어넣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도했던지. 그녀의 시중을 들어줄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사람을 골라야 했기 때문이요. 안 그러면 그녀의 헛소리들이 피할 수 없이 내 비밀을 폭로하게 될 테니까. 게다가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때로는 몇 주일에 한 번씩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때마다 줄기차게 내 욕을 늘어놓았거든. 드디어 나는 그린버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그레이스 풀을 고용했어. 그녀와 의사인 카트, 메이슨이 칼에 찔리고 물어뜯겼던 그 밤에 상처를 치료했던 사람이요. 카트,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페어팩스 부인이 뭔가 짐작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거요. 그레이스는 대체로 유능한 파수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 비록 그렇게 고된 직업에 흔히 따라다니는 단점 때문에 그녀의 불친분이 돌파되어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광년은 교활하고 매우 위험해. 감시하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지. 한 번은 자기 오라비를 찌른 그 칼을 숨겼고 방 열쇠를 설정해서 몰래 빠져나온 적도 있었지. 처음에는 침대에 잠들어 있는 나를 태워주기로 했고 두 번째는 당신 방으로 그 소름 끼치는 방문을 했던 거요. 그때 그녀가 당신의 결혼 의상에 분노를 쏟아낸 것을 나는 당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걸 보고 아마 자신이 혼인하던 때를 어렴풋이 기억했는지 모르지.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생각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내 목으로 달려들었던 그것이 내 비둘기의 둥지 위에 그 검붉은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져. 그가 말을 멈춘 사이에 내가 물었다. 그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후에 나으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뭘 했냐고 제인? 나는 신출기모라는 도깨비불로 변신했어. 내가 어디로 갔냐고?
사물의 정령처럼 아무데로나 방랑하고 다녔어. 대륙으로 건너가서 사방으로 돌아다녔어. 언제나 나의 일념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총명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어. 손필드에 남겨둔 그 광포한 여자와 전혀 다른. 하지만 나리는 결혼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나는 내가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야 한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확신했어. 내가 당신을 속인 것처럼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청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기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여자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래서요, 제인, 당신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캐물을 떼면 항상 웃음이 나는군. 열망하는 새처럼 눈을 뜨고 가끔씩 불안정하게 몸을 움직이지. 말로는 당신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래서 그 마음의 습판이라도 읽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 하지만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랬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해봐요. 당신은 그 말을 꽤 자주 사용해. 그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짓거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제 말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나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군. 그럼 이제 당신이 알고 싶은 건 뭐지? 나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는지, 그녀에게 청혼했는지,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는지 청혼을 했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운명의 장부에 기록되겠지. 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나라 수도에서 저 나라 수도로 옮겨 다니며 살았어. 한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주 파리에서, 가끔은 로마, 나폴리, 피란체에서 돈 있고 오랜 가문이라는 허가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교계를 고를 수 있었어. 나를 거절하는 곳은 없었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지체 높은 숙녀들 가운데서 이상적인 여인을 찾아 헤맸어. 찾을 수가 없더군. 때로는 스치듯이 나의 꿈이 실현된 듯한 눈길과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 하지만 금세 미몽에서 깨어났어. 내가 내면이나 외면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다고 생각지는 마시오. 나는 나에게 맞는 여인을 갈망했을 뿐이요. 그 크리올과 정반대되는 여인을. 하지만 나의 갈망은 헛된 것이었어.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결혼해달라고 청했을 만한 여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이미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지닌 위험과 공포와 혐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실망이 나를 무모하게 만들었어. 나는 유흥을 즐기기로 했어. 절대로 방탕했던 건 아니요. 그건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싫어하는 것이요. 그것은 서인도 제도의 나이 메살리나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아내로 음란한 행실로 유명하다. 그것은 서인도 제도의 나이 메살리나의 특성이었지. 그녀에 대해 깊게 뿌리박혀 있는 역겨움이 쾌락적인 면에서조차 나에게 많은 것을 제안했어. 방종에 가까운 즐거움들을 누리면 그 여자와 그녀의 악덕에 가까워지는 듯 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했어. 그렇지만 나 혼자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애인을 만들려고 했어. 처음에 선택한 여자가 셀린 발행이었어. 과거를 회상할 때 남자가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되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지.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어. 그 뒤로 두 명이 더 있었어. 이탈리아 여자 자친타와 독일 여자 클라라. 둘 다 빼어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하지만 미모란 몇 주일만 지나도 소용없는 것이 되더군. 자친타는 방종하고 난폭한 여자였어. 석 달 후에 실정이 났지. 클라라는 솔직하고 조용한 여자였어. 하지만 답답하고 생각이 없고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었어. 괜찮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넉넉히 자금을 대주고 그녀를 점잖게 떼어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지. 제인, 당신 얼굴을 보니 지금 나를 과히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군. 나를 무정하고 단정치 못한 남봉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건가? 사실 전만큼 나리가 좋게 생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여자 저 여자를 애인으로 삼으면서 사는 게 조금도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군요. 나에게는 당연했어. 내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야. 비굴한 생활 방식이었지. 절대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돈으로 애인을 사는 것은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지독한 일이요. 둘 다 때로는 천성적으로 하등하고 또 언제나 지위 때문에 하등한 부류에 속하게 마련이요. 하등한 자들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은 타락이요. 셀린, 자친타, 클라라와 같이 보낸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하기도 싫소. 나는 그 말이 진실임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추리를 도출해냈다.
내가 나 자신과 이제까지 내가 받은 모든 가르침을 잊고 어떤 이유로든 어떤 정당화를 통해서든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든 이 가엾은 여인의 뒤를 잇게 된다면 나 역시 언젠가 그의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이 확신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시련이 닥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이 점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다. 제인, 어째서 그래서요? 하고 묻지 않는 거요. 아직 내 얘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군. 아직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군. 하지만 요점으로 들어가겠소. 애인들을 다 떨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방랑하며 외롭게 살다가 지난 1월에 나는 거칠고 쓰디쓴 심정으로 모든 인간에게, 특히 여성이라는 부류에게 심술궂은 감정을 품고 지적이고 충실하고 다정한 여인에 대한 생각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움을 느끼며 볼일을 보러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추위가 매서운 겨울날 오후에 나는 손필드 저택이 보이는 곳에서 말을 달리고 있었어. 혐오스러운 장소지. 거기서 나는 평화도 기쁨도 기대하지 않았어. 헤이마을로 통하는 길 계단에 혼자 앉아있는 조용하고 조그만 형체를 보았어. 가지를 바짝 자른 그 맞은편의 버드나무를 지나치듯이 나는 무심하게 그 곁을 지나쳤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예감하지 못했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모를 나의 수호신이자 내 인생의 중재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내면의 경고도 듣지 못했어. 메스루가 넘어지고 거기에 나타나 엄숙하게 도움을 제안했을 때조차 그걸 알지 못했어. 어린아이 같은 가냘픈 생명체였어. 홍방울 새가 내 발치로 깡충깡충 뛰어와 그 작은 날개에 나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같았지. 나는 퉁명스럽게 굴었어. 하지만 그건 가지 않았어. 이상한 인내심으로 내 옆에 서서 위험 있게 쳐다보며 말하더군.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나를 도와줄 손길이 그 손밖에 없었어. 그래서 난 도움을 받았어. 내가 그 연약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새로운 신선한 생기와 감각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왔어. 이 요정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것. 그 아래에 있는 내 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더군.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 손 아래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어두운 산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것을 아쉬움 없이 바라보지는 못했을 거요. 그날 밤 나는 당신이 집에 오는 소리를 들었어. 제인, 당신은 아마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줄도 당신을 지켜보는 줄도 몰랐겠지만 다음날 당신이 복도에서 아델과 같이 놀아줄 때 나는 당신을 30분 동안 관찰했어. 보이지 않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눈이 내리는 날이라서 당신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 나는 내 방에 있었어. 문을 조금 열어두었지.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었어. 한참 동안 당신은 아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듯 했어.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 그래도 당신은 매우 끈기가 있더군. 나의 귀여운 제인. 오랜 시간을 아델과 이야기하고 그 애를 즐겁게 해주었어. 마침내 아이가 당신 곁을 떠나자 당신은 곧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어. 천천히 복도를 거닐기 시작하더군. 이따끔씩 창 앞을 지나치며 펑펑 내리는 눈을 내다보더군. 흐느끼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부드럽게 걸음을 옮기며 꿈을 꾸는 듯 했어. 그 대낮의 상상은 어두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가끔씩 당신의 눈에 어리던 유쾌한 빛과 당신의 모습에 담기던 가벼운 흥분이 그게 씁쓸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상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지. 오히려 당신의 표정에는 영원히 의욕의 날개를 타고 희망의 뒤를 쫓아 이상의 천국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는 청춘이라는 시기의 달콤한 사색이 드러나 있었어. 현관홀에서 하인에게 얘기하는 페어팩스 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꿈을 깨웠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묘한 미소를 짓던지. 제인, 당신의 미소에는 분별이 담겨 있었어. 아주 영리하게 당신 자신의 비현실적인 관념을 깔보는 듯 했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 머릿속에는 장밋빛 하늘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초록의 에덴 동산이 있어. 하지만 그 바깥에는 내가 걸어야 할 거친 길들이 놓여 있고 내가 마주쳐야 하는 검은 폭풍들이 몰려드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당신은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가 페어팩스 부인에게 무슨 일을 시켜달라고 했어. 매주 하는 가계부 정리나 그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내 시야에서 떠나버린 게 화가 났었지. 초조하게 당신을 내 앞으로 부를 수 있는 저녁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른 새로운 성격을 지닌 인물 같았어. 더 깊이 살펴보고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더군. 방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모습과 분위기는 수줍으면서도 독립적이었어.
희한하게 차려입었지. 지금과 비슷하게 나는 당신에게 말을 시켰어. 오래전에 당신에게 기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 당신의 복장과 태도는 규율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어. 당신의 분위기는 소심하고 천성적으로 우아한 사람의 그것이었지만 사교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고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저질러서 불리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까 봐 매우 두려워했어. 그런데 말할 때는 당신의 얼굴에 날카롭고 대담하게 번뜩이는 눈을 들어 올렸지. 당신이 던지는 시선 하나하나에는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어.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아도 솔직하고 거침없이 대답하더군. 당신은 금세 나에게 익숙해지는 듯 했어. 나는 당신이 이 엄하고 우울한 주인에게 공감의 감정을 느꼈다고 믿어. 제인, 편안하고 유쾌한 태도가 당신에게 얼마나 빠르게 내려앉던지 내가 놀랄 정도였거든. 내가 호통을 쳐도 당신은 나의 까다로운 성미에 놀라거나 겁내거나 짜증내거나 불쾌해하지 않았어. 가끔씩 단순하면서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영리한 기품이 담긴 미소를 나에게 지어 보였어. 나는 내 눈앞의 당신이 만족스러웠고 당신에게 흥분을 느꼈어. 또 마음에 들었고 더 많이 보고 싶어졌어. 하지만 오랫동안 당신을 냉담하게 대했고 당신을 불러들이는 일도 거의 없었지. 나는 머리를 쓰는 쾌락주의자라서 이 진기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만족감을 오래도록 연장하고 싶었거든. 게다가 한동안은 내 멋대로 그 꽃을 다루었다가 만발한 꽃이 시들어버리면 어쩌나, 그 신선하고 달콤한 매력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불안했어. 그때는 그게 일시적인 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보석에서 잘라낸 눈부신 꽃의 형상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요. 내가 당신을 멀리하면 당신이 나를 찾게 되는지도 궁금했어. 하지만 그러지 않더군. 당신의 책상과 삼각대처럼 당신은 조용하게 공부방에 틀어박혀 있었어. 우연히 나를 만나면 늘 변함없이 정중한 태도로 살짝 아른 체를 하고 얼른 지나쳐 갔어. 제인, 그 당시에 당신이 제일 자주 짓던 표정은 샘각에 잠긴 표정이었어. 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낙담했다고 할 수는 없어. 희망이나 실질적인 기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경쾌했다고 할 수도 없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당신이 나를 생각이나 하는지 궁금해지더군. 그걸 알아내려고 나는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 이야기를 할 때면 당신의 시선에 기쁨 같은 게 보였고 태도에는 상냥함 같은 게 있었어. 난 당신이 사교적인 사람이란 걸 알았어.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조용한 공부방, 당신 삶 속의 권태였어. 나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기쁨을 맛보기로 했어. 친절은 곧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지. 당신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는 상냥해졌어. 나는 당신의 입에서 반갑고 행복하게 흘러나오는 내 이름을 듣는 게 좋았어. 당신과의 우연한 만남을 즐기기도 했지. 제인, 당신의 태도에 묘한 망설임이 일더군. 당신은 약간 불안한 듯 의심스럽게 나를 흘깃흘깃 쳐다보았어. 내가 무슨 변덕을 부리는지, 주인이랍시고 음악에 굴 것인지 아니면 친구처럼 인자해질 것인지 알 수 없어 했어. 나는 이제 당신이 너무 좋아져서 처음처럼 그렇게 변덕을 부릴 수가 없었어. 내가 진심으로 손을 뻗으면 생각에 잠겨있던 당신의 젊은 얼굴에 홍조와 빛과 행복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게 보여서 그 자리에서 당장 당신을 내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었어. 그 시절의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나는 은밀하게 내 눈의 눈물을 닦아내며 가로막았다. 그의 말은 나에게 고문이었다. 나는 내가 곧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회상과 고백은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대꾸했다. 그래, 제인. 현재가 훨씬 더 확실하고 미래가 더 밝은데 과거에 안주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 열렬한 단언을 들으며 몸서리쳤다. 그가 계속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렇지? 청춘과 한창 시절의 반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속에서 보내고 반을 쓸쓸한 고독 속에서 보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아낸 거요. 당신을 찾은 거요. 당신은 나와 꼭 맞는 보다 나은 나의 인격이자 나의 선한 천사요. 나는 당신에게 강한 애정으로 묶여 있어. 당신은 선량하고 재능 있고 사랑스러워. 내 가슴엔 뜨겁고 엄숙한 정열이 있어. 그게 당신에게로 기울어져 나의 중심과 생명의 샘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나의 존재로 당신을 감싸지. 순수하고 강한 불길로 타오르며 당신과 나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있어. 이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거요. 나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고 말하는 건 공허한 조롱이요. 그녀가 끔찍한 악마일 뿐이라는 것은 당신도 확인했잖소? 내가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은 잘못이었어.
하지만 당신의 성격에 존재하는 완고함이 두려웠어. 편견이 미리 뿌리를 내릴까봐 두려웠어. 위험한 고백을 하기 전에 당신을 안전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겁쟁이 같은 짓이었어. 지금처럼 당신의 고결한 마음과 아량에 먼저 호소했어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내 삶을 솔직하게 열어보였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는지를 당신에게 설명했어야 했어. 나의 결의가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지극히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성실하게 지극히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저항할 수 없는 나의 천성을 먼저 보여주었어야 했어. 그 후에 내 정절의 서약을 받아달라고 청하고 당신의 서약을 나에게 달라고 청했어야 해서 죄인. 이제 나에게 서약해 주시오. 침묵이 흘렀다. 왜 말이 없지 죄인? 나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불에 달군 강철 같은 손이 나의 급소를 움켜쥐었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몸부림과 암흑과 불길이 가득했다. 이제 그 살아온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할 수는 없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끈을 나는 절대적으로 숭배했다. 나는 사랑과 우상을 포기해야 했다. 단 한마디의 말에 견딜 수 없는 나의 의무가 들어있었다. 떠나라. 죄인, 내가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 알지? 이것만 약속해줘. 난 당신의 여자가 되겠어요. 로체스트 씨. 하고 말해. 로체스트 씨, 저는 당신의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죄인,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의 마음을 슬픔으로 무너뜨리고 불길한 공포로 돌처럼 차갑게 만드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이 조용한 목소리는 몸을 일으키는 사자의 헐떡임이었다. 죄인, 이 세상에서 나를 한쪽 길로 보내고 당신은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요? 네. 죄인, 지금도 그럴 생각인 거요? 네. 이래도 내 이마와 뺨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네. 나는 빠르고 완벽하게 그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아, 죄인 모질구려. 이건 나쁜 짓이야.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쁜 짓은 아니지 않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의 눈썹이 험악하게 치켜 올라갔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감정을 자제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지탱하려고 의자 등받이에 손을 기댔다. 몸이 떨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했다. 잠깐만 죄인. 당신이 떠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한 번만 생각해줘. 당신과 함께 행복도 모두 떠나갈 거야. 그러면 뭐가 남지? 위층에 있는 미친 아내밖에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저기 교회 묘지의 시체를 나한테 붙여주는 게 낫지. 나는 어쩌라는 거요, 죄인? 내가 어디서 말벗을 찾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소? 제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다시 그곳에서 만나기를 희망하세요. 그럼 끝까지 당신 뜻대로 하겠다는 건가? 네. 그럼 나더러 비참하게 살다가 저주받은 채 죽으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 없이 사시라고 충고하겠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나에게서 사랑과 순수를 앗아갈 건가? 나를 다시 정열 대신에 정욕으로, 일상 대신에 악덕으로 집어 던지려는 건가? 로체스트 씨, 제가 그런 운명을 택하려 하지 않듯이 당신에게도 그런 운명을 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애쓰고 견디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견디세요. 제가 당신을 잊기 전에 당신이 저를 잊으실 거예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군.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나는 내가 변할 리 없다고 선언했어. 그런데 내 얼굴에 대고 내가 금방 변할 거라고 말하는군. 당신의 판단이 왜곡되고 생각이 삐뚤어졌다는 건 당신의 행동이 증명하고 있어. 그깟 인간의 법 좀 어겨봐야 상처 있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가야 하나? 당신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해서 노여워할 친척이나 친지도 없지 않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나의 양심과 이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며 나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의 감정과 막묻는 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리고 감정은 거칠게 아우성쳤다. 아, 성낙해버려. 그게 말했다. 그의 비참함을 생각해봐. 그가 처할 위험을 생각해봐. 홀로 남겨지면 그가 어떤 상태가 될지 생각해봐. 앞뒤 안 가리는 그의 성격을 기억해봐. 절망 뒤에 따르는 무모함을 생각해봐. 그를 달래줘. 그를 구해줘. 그를 사랑해줘. 그를 사랑한다고 그 여자가 되겠다고 말해. 너가 무슨 짓을 하건 세상 어느 누가 신경 쓰겠어? 아니 너의 행동으로 어느 누가 상처를 받겠어? 그래도 대답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신경 써. 외로울수록 친구도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수록 나는 더더욱 나를 존중할 거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인간이 승인한 법규를 지킬 거야.
지금처럼 내 정신이 올바르고 미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인 이 원칙을 고수할 거야. 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는 시기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육체와 영혼이 그 준음성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법과 원칙은 엄격해. 함부로 친해하면 안 돼. 나의 개인적인 편의로 깨뜨릴 수 있는 거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법과 원칙에는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항상 그렇게 믿었어. 이제 와서 그걸 믿을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정상이 아니라 대단히 미쳤기 때문이야. 내 혈관에 불길이 달리고 내 심장이 맥박을 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이야. 전부터 품모은 견해와 이전에 내린 결심만이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이야. 나는 거기에 발을 디뎌야 해.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스터 씨는 내 표정에 나타난 나의 결심을 읽었다. 그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나중에 어찌 되든 잠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와 내 팔을 움켜쥐고 내 허리를 움켜잡았다.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삼킬 듯이 노려보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용광로의 열풍과 빛에 노출된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내 영혼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안전할 거라고 확신했다. 다행히 그 영혼은 무의식적이긴 해도 언제나 정직하게 통역해주는 눈이라는 통역자를 갖고 있었다. 내 눈이 그의 눈으로 향했다. 그의 난폭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토해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아팠고 이미 과도하게 사용한 나의 힘은 그의 고갈 상태였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인간은 본 적이 없어. 내 손에 잡힌 느낌은 한 줄기 갈대 같은데 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만으로도 꺾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를 꺾고 뿌리 뽑고 짓뭉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 눈을 봐. 용기보다 더 강하게 가차없는 승리감으로 나에게 반항하는 저 결연하고 거칠고 자유로운 눈빛을 봐.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 하든 저 잔인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 내가 저 약한 감옥을 파괴하고 찢어버리면 나의 분노가 인지를 풀어주는 꼴이 되겠지. 내가 그 집을 정복할 수는 있어도 저 흙으로 만든 육체를 소유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 안의 영혼은 천국으로 도망치고 말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야. 의지와 힘과 미덕과 순수를 지닌 당신의 영혼을 원해. 깨지기 쉬운 당신의 털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부드럽게 날아와 내 마음에 내려앉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억지로 잡아 놓으면 전기처럼 빠져나가겠지. 내가 당신의 향기를 들이쉬기도 전에 당신은 사라져 버릴 거야. 오, 내게로 오시오, 죄인, 어서. 그가 잡았던 손을 풀고 나를 바라보았다. 미친 듯이 붙잡았을 때보다 그 표정에 저항하기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굴복하는 것은 바보짓이었다. 나는 그의 분노에 도전했고 좌절시켰다. 이어 슬픔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나는 문으로 물러났다. 가는 거요, 죄인? 갈 거예요. 날 두고 떠나는 거요? 네. 나에게 와주지 않을 건가?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 건가? 내 깊은 사랑과 거친 고뇌와 광적인 기도,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의 목소리에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가 담겨 있었던가. 갈 거예요. 이 말을 단호하게 다시 하기가 얼마나 힘겨웠던가. 죄인, 로체스터 씨, 물러가요. 그럼 허락하겠소. 하지만 당신이 나를 여기 고통 속에 남겨두었음을 기억하시오. 당신 방으로 올라가요.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봐요, 죄인. 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오. 그가 돌아섰다. 소파에 몸을 던져 얼굴을 묻었다. 아, 죄인,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하고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절규가 터져나왔다. 깊고 격렬한 흐느낌이 이어졌다. 나는 이미 문 앞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여, 나는 다시 돌아갔다. 물러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결연하게 돌아갔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쿠션에서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나의 주인님. 하나님이 위험과 잘못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당신을 인도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지금껏 저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 하나님이 잘 보답해 주시기를. 그가 대답했다. 죄인의 사랑만이 최상의 보답이요. 그게 없으면 내 가슴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지만 죄인은 틀림없이 내게 사랑을 줄 거요. 그래, 고결하고 관대하게. 그의 얼굴에 핏기가 솟구쳤다. 그의 눈에 불길이 번쩍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포옹을 피해 곧 방을 빠져나왔다. 안녕 하고 그의 곁을 떠나면서 내 마음이 통곡하며 인사를 했다. 절망이 거기에 덧붙여졌다. 안녕, 안녕히. 그날 밤에 나는 잠을 잘 생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내가 게이츠 헤드의 붉은 방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밤은 어둡고 내 마음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오래전에 나를 기절하게 만든 그 빛이 꿈에 다시 나타나 벽으로 슬슬 올라가고 바르르 떨며 어두컴컴한 천장 한가운데 멈추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지붕이 분해되어 높고 희미한 구름으로 변했다. 달이 안개 구름을 막 갈라 놓으려는지 미광이 비쳤다. 나는 달이 나오는 것을 아주 이상한 기대감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 동그라미에 어떤 운명의 단어가 씌어 있을 것처럼 달은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름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손 하나가 먼저 그 검은 주름을 뚫고 구름층을 흩어놓았다. 그 후에 달이 아니라 하얀 인간의 형상이 동쪽으로 영광스러운 이마를 기울이며 하늘에서 빛났다. 그것이 나를 응시하고 또 응시했다. 그것이 내 영혼에게 말을 걸었다. 무한히 멀고도 너무나 가까운 목소리로 내 마음에 대고 속삭였다. 내 딸아, 유혹을 피해 달아나라.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무아지경 같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아직 한밤중이었지만 7월의 밤은 짧다. 자정이 지나면 바로 새벽 동이 튼다.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 나는 생각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신발밖에 벗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옷과 로킷과 반지가 서랍 속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찾다가 며칠 전에 로체스터 씨가 억지로 안겨준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다. 나는 그걸 남겨두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흑공으로 사라져버린 환상의 신부 것이었다. 나는 다른 물건들을 꾸러미 하나로 챙겼다. 20실링이 들어있는 괄호 속에 그게 나의 전 재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실링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밀짚 모자에 끈을 묶고 쇼를 둘러 핀을 꽂고 꾸러미와 아직 신지 않은 신발을 손에 들고 내 방을 빠져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친절한 페어팩스 부인. 그녀의 방문 앞을 미끄러지듯 지나치며 나는 속삭였다. 안녕, 귀여운 아델. 육아실 쪽을 흘낏 바라보며 말했다. 거기 들어가서 그녀를 안아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예민한 귀를 속여야 했다. 내가 아는 한 지금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로체스터 씨의 방을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문 앞에서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박동을 멈추었고 내 발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 잠은 찾아들지 않았다. 방 주인이 벽에서 벽으로 불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내가 듣고 있는 동안 또다시 한숨 짓는 소리가 났다. 내가 선택한다면 이 방에 나를 위한 천국이, 일시적인 천국이 있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로체스터 씨,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 살며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환희의 샘물이 내 입술로 올라오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잠 못 이루는 저 친절한 주인은 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나는 사라져야 했다. 그가 나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 되리라.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고 그의 사랑이 거절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괴로워하겠지. 어쩌면 절망이 자라나겠지. 내 손이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다. 그 손을 도로 걷어들이고 계속 걸었다. 나는 쓸쓸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밟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기계적으로 그 일을 했다. 부엌 연문의 열쇠를 찾아냈고 기름병과 깃털도 찾았다. 열쇠와 자물쇠에 기름칠을 했다. 물을 좀 마시고 빵을 약간 먹었다. 먼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심하게 약해진 나의 체력이 바닥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소리 없이 해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소리 나지 않게 닫았다. 어스름한 새벽이 마당에 반짝이고 있었다. 커다란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한쪽 쪽문에는 걸쇠만 걸려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빠져나왔다. 그 문도 닫았다. 이제 나는 손필드 밖에 있었다. 1.5km 떨어진 들판 너머에 밀코트와 반대 방향으로 뻗은 길이 놓여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그쪽을 바라보며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궁금해했던 길이다. 나는 거리로 걸음을 옮겼다. 지금은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앞을 바라봐도 안 된다. 과거도 미래도 일지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너무나 감미롭고 지독하게 슬픈 페이지라서 그 중에 한 줄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용기가 약해지고 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미래는 무시무시한 공백이었다.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세상처럼. 해가 떠오른 뒤에 나는 들판과 산 울타리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사랑스러운 여름날의 아침이었던 것 같다. 집을 떠날 때 신었던 내 신발이 금세 이슬로 젖어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 하지만 떠오르는 태양도
미소 짓는 하늘도 깨어나는 자연도 나는 보지 못했다. 아름다운 풍경들을 지나 단두대까지 끌려가는 사람은 그 길에서 미소 짓는 꽃들이 아니라 단두대의 발판과 도끼날만을 생각한다. 뼈와 혈관의 끊어짐과 그 끝에 입 벌리고 있는 무덤을 생각한다. 나는 씁쓸한 도주와 갈 곳 없는 방랑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내가 남겨두고 온 일을 생각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방에서 일출을 지켜보고 있을 그를 생각했다. 조만간 내가 그의 곁에 남아 그의 여인이 되겠다고 말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여인이 되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어 숨이 막혔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에게 쓰디쓴 이별의 고통을 안기지 않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다. 내가 도망친 게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 그를 위로하는 이가 되고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다. 비탄으로부터 어쩌면 파멸로부터 그를 구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심하게 그가 자신을 버리고 자포자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던가. 그것은 내 가슴에 박힌 가시 돋친 화살촉이었다. 뽑아버리려고 하면 내 가슴이 찢어졌다. 추억이 그걸 더 안으로 쑤셔 넣으며 나를 아프게 했다. 풀숲과 잡목숲에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자기 짝에게 충실했다. 새들은 사랑의 표상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마음의 고통과 도의를 지키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존심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주인을 해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를 떠났다. 내 눈으로 봐도 나라는 인간이 정오스러웠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었고 한 발짝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에 틀림이 없다. 격렬한 슬픔이 나의 의지를 짓밟고 나의 양심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고독한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펑펑 울고 있었다. 환각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빠르게 걸어갔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 팔다리로 번지는 약함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쓰러졌다. 젖은 풀밭에 얼굴을 기대고 몇 분을 땅에 누워 있었다.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 아니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나는 곧 일어났다. 손과 발로 기어가다가 다시 발로 일어섰다. 길에 닿기 위해 전처럼 단호하게 열심히 발을 옮겼다. 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산 울타리 아래 앉아 쉬어야만 했다. 앉아있는 동안 바퀴 소리가 들렸고 다가오는 마차가 보였다. 일어나서 손을 올렸다. 마차가 멈췄다. 어디로 가는 마차냐고 물었다. 마부가 멀리 떨어지는 어느 지방의 이름을 대고 나는 그곳이 로체스터시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거기까지 태워다 주는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30실링이라고 말했다. 20실링밖에 없다고 대답하자 그가 그렇게라도 나를 태워주기로 했다. 손님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내가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마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온유한 독자여, 여러분은 그때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절대로 경험하는 일이 없기를, 내 눈에서 쏟아졌던 것과 같은 그 격렬하고 뜨겁고 가슴 쥐어짜는 눈물을 뿌리는 일이 없기를, 그 시간에 내 입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뇌에 찬 기도로 하늘에 호소하는 일이 없기를, 나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일을 악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